일단 주말 사이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 이번 주에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사실 이번 주 휴일이 좀 많이 껴 있어서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일제히 하락 마무리가 됐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주에 많이 쉬어가는 만큼 평소보다도 거래량 측면에서는 부진할 수 있다는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뉴욕 증시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국내 이슈들까지 점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다우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33% 강세를 보였고요. 다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혼조 마감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역시나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8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금요일에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 상승률이 2.2%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과연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요일장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부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빅테크가 엇갈렸는데요. 지금 애플은 강보한 마감을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하락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2%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번 주 중국의 지금 엔비디아 칩 사실상 사용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이번 주에 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주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이 0.9% 올랐고 메타, 아마존은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테슬라는 또다시 올랐죠. 국내 2차 전지주에서 계속 자신감을 얻고 반등세에 힘을 더해줄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린 종목들, 오른 종목들 혼재되어 있는 것을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는 또 어땠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주간 기준으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주간 상승률 다우가 0.6%, 나스닥은 0.7% 가까이, S&P 500 지수 0.46% 상승을 했는데요. 3주 연속 주간 기준으로 3대 주요 지수 모두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9월 들어서 참 힘든 시장이지 않을까 역사적인 데이터로 그렇게 가늠을 해봤었는데 연준의 B컷 이후 시장이 그래도 속도를 내면서 힘을 차려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종목별 움직임 어땠는지 히트맵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역시 시장에 도움이 됐던 건 엔비디아와 테슬라였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4.66%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경우 호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 지난 한 주 동안에만 18%가량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주 전반에 훈풍을 가져다 줬고요. 국내 증시에도 마찬가지로 훈풍을 줬었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띄웠었고 또 테슬라 지금 3분기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런 이슈 속에 역시나 기대감에 테슬라도 9%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2차 전지주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과연 이번 주 엔비디아와 테슬라 주가 추이 주목을 해보시면서요. 국내 연결되는 종목들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장에서 일단 시장의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았던 이유,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 짚어봐야겠죠. 일단 헤드라인 상승률이 월간 기준으로는 0.1%였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2%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2%는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것이자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였고요. 또 이보다도 변동성이 큰 품목들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 전월 대비 0.1% 상승을 기록했는데 예상치가 0.2% 상승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하회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7%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 긍정적으로 나왔죠. 인플레이션은 계속 내려오고 있고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있을지언정 가파르게 식고 있지는 않다. 즉 성장세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 추세만 이어진다고 하면 연준은 노동시장에 더욱더 집중을 하면서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부담을 좀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6번은 더 인하할 것 같다라는 제러미 시걸 월가의 강세론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미 펜실베니아 와튼스쿨 교수로 굉장히 월가에서 그래도 인지력이 높은 분인데요. 이어지는 모든 회의에서 0.25%포인트씩 금리를 내린다면 내년 중순에는 3.5%까지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이 3.5% 적절한 금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가 있지 않는 한 2026년 금리가 연준이 전망한 대로 2.9%까지 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도표를 통해서 제시를 했던 게 2.9%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경기 침체가 없다면 좀 힘들 것 같다. 3.5% 정도를 전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렇기 때문에 3.5%를 기준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재정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은 지금 기준금리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가장 임박한 FOMC가 대선 바로 다음 날 열리는 11월 FOMC가 되겠는데요. 지금 PC 물가지수가 발표된 이후 시장은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살짝 내리고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살짝 높였습니다. B컵 가능성을 또다시 키우고 있는 시장인 건데 과연 이 기대치에 부응해서 연준이 발을 나서줄지 이에 따라서 시장이 충격을 받거나 하진 않을지도 체크해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주간 일정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려면 아무래도 고용 쪽에서의 지표를 더 주시를 하겠죠. 그런 만큼 이번 주는 고용 지표 특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고용 지표 이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위축 국면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제조업 관련된 지표도 나오고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이런 부분 체크를 보셔야겠죠. 그리고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연설에 나서는데요. 이번에 유일하게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어떤 이야기 나올지 주목해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화요일에도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 나오고요. 8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옵니다. 8월이기 때문에 시점이 좀 지났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수요일에는 9월 ADP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계속해서 고용 지표들 연달아서 발표됩니다.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목요일에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를 비롯해서 9월 챌린저 감원 보고서가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PMI 동시에 나옵니다. 서비스업 PMI,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그래도 상승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장세 유지하고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4일에 가장 중요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9월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신규 고용과 실업률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연준의 코멘트들 어떻게 나오는지 강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슈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국내 증시에 또 어떻게 연결될지 은주 앵커와 함께 더 자세하게 국내 증시 다뤄보시죠. 네, 9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 퐁당퐁당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전반적인 증시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의 국내 증시 상황 체크를 해보시면은 양시장이 오후 들어가면 갈수록 힘을 계속해서 잃어갔던 하루였죠. 코스피가 0.8%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2,600선까지 다시금 밀려났고요. 코스닥도 0.6%의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874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난 한 주만 놓고 봤을 때 그래도 기관 쪽에서는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서 1조 원대 이상의 매수 우위를 보여줬지만 외인들의 매도세는 지난 한 주도 내내 이어졌는데요. 다만 그 직전 주보다는 어느 정도 물량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었던 시그널로 체크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지난주 금요일에도 기관과 외국인들은 관심을 가졌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전히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의 1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6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지난 한 주 동안 SK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사갔던 모습이고요. 한마디로 레거시 쪽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관점, 그럼에도 HBM과 AI 관련해서의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는 지금까지도 큰 관심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외인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 외에는 밸류업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풀이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지난주부터 반등 흐름을 이어왔었는데 이번에도 상위권에도 함께 이름을 올려주려는 시도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위주로 다시금 코스닥에서는 종목 이름들을 체크가 가능했고요. 기관 쪽의 순매수 상위 종목의 흐름도 확인을 해보시면은 기관 쪽에서 1위권은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 최근에 굉장히 저점에서 가격을 다지고 있었던 화학 관련주들이 기관 쪽에서는 큰 폭의 매수세로 적용을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LG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칼 여러 가지 이슈로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중국 경기 부양책에 관련돼서 화학 관련주들의 섹터 흐름이 긍정적으로 돌아선 모습이 보였었고요. 워낙 저평가가 또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긍정적인 매수 흐름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관점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인 만큼 가장 가파르게 올라줄 수 있는 성장주 대표주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난 일주일 내내 기관 쪽의 매수 상해 종목에도 이름을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소폭이지만 강보합권에 홀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섹터와 이슈단에서의 흐름은 어떠했을지 한 판의 정리를 챙겨보도록 할 텐데 지난 한 주는 마이크론의 실적과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호재를 잘 소화했었던 한 주였죠. 금요일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증시에 여실히 드러났었고요. 이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한 차례 쉬어갔지만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주들 지난 한 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변동성이 나왔었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지속적인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테마단 안에서의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는데 메타의 차세대 MR 안경으로 불리는 오라이언의 시제품이 공개가 된 이후에 이틀 연속으로 증강열신 관련주들이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맥스트와 자이언트 스텝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상한가에 안착을 해주면서 증강현실 테마단 안에서의 강력한 수요가 지속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곡물 관련주들 지난주에 함께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고려산업이 20%, 미래생명자원도 11%의 오름폭을 보였는데 현재 이 항만 노조의 파업이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죠. 오늘까지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7월 2일부터는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파업이 하루하루 진행될 때마다 하루에 거의 465억 원의 손실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물동량 전체가 마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고요. 다만 미리 어느 정도 파업에 대한 예고가 나왔었던 만큼 재고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큰 부담은 없을 수도 있다는 입장도 있는데요. 다만 대선이 가까워진 만큼 미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노조의 파업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곡물과 같은 다른 이 밸류에이션 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의 오름폭이 커질 수도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여전히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이 예고했던 대로 지준율 0.5% 인하를 하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으로 화장품이나 의료 쪽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나왔고 코스맥스나 청담 글로벌도 10% 이상의 가격 상승을 보였고요.
호텔이나 카지노 그리고 항공 쪽도 함께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파라다이스가 5.8%의 지수 상승을 보이면서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연휴도 많이 껴있긴 합니다만 당장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주말 사이 가장 컸던 이슈는 바로 중동의 전쟁 확정 사태였습니다. 이제 한 명이 남았습니다. 바로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헤즈볼라 쪽의 지휘관의 리스트인데요. 이스라엘이 최근에 나스랄라를 포함해서 헤즈볼라 지휘관 20명의 사례를 이어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현재 제거가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이란 측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헤즈볼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레바논에 파병을 할 가능성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레바논 쪽에서는 지금 피난민이 10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현지의 극적인 상황을 전해왔고요. 이런 상황을 놓고 미국 국방부에서도 현재 긴장 고조가 이어지고 있고 중동에 미군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라면서 전면전과 관련된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관련 테마로 이러한 섹터들 함께 점검은 해볼 수 있겠지만 이 WTI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인 만큼 오늘 전쟁 테마 관련해서의 변동성 함께 주의를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여러 가지 공시들로 인한 가격 변동성 미리 주의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시간회에서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개별 공시와 함께 가격은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원익 머티리얼즈나 원익큐브 그리고 CMS랩의 양도 규모에 대한 자산 총액을 공개하면서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FR텍 같은 경우도 공급 계약 체결권 공시를 했고 에이스테크는 유상 증자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오면서 시간에서 큰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 출발하고 이후에 변동성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주말에 꼭 지켜봐야 될 국내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KT와 MS의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한국형 챗 GPT를 공동 개발하기 위해서 5년간의 파트너십을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들어가는 규모는 수조 원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보안, 클라우드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서비스들도 동시에 개발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KT 관련주들 혹은 AI나 챗 GPT, 챗봇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오늘 장중에 나올 수 있을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증시는 지속적으로 쉬어가는 요일들이 중간에 껴있지만 미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매일매일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 만큼 쉬지 않고 전반적인 증시 상황도 계속해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개장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먼저 체크해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월요일입니다. 9월의 어느덧 마지막 날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증시 전망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분간은 박스피 낙폭 과대주로 대응하라. 이제 이런 제목으로 이제 주간 장시 전망 나오고 있고요. 일단 지난주 상황까지 보면 유독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글로벌 시장 중에서도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 시장은 이제 경기 부양 때문에 뭐 10% 전후로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주요 뭐 철강이나 석유 화학이라든가 또는 뭐 바이두라든가 뭐 이런 쪽에 중국 회사들, 그다음에 유통 관련 회사들 굉장히 좀 많이 뭐 두 자릿수 이상 오른 데들이 굉장히 많았죠. 일본 증시도 지난주에 꽤 높은 상승률을 좀 보여줬었는데 우리만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한국 중심만 소외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금투세 논란이라든가 밸류업 지수의 어떤 실망감 등등등 좀 뭔가 좀 내세웠던 그런 재료들이 호재보다는 악재를 적용하는 그런 영향도 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금투세에 관련된 이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해소가 돼야지 시장의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겠는가. 이를테면 수급 문제에 관련해서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들 살펴보면은요.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연준 의장 발언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 중요한 지표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일단 좀 정리한 걸 보면 1월 그러니까 현지 시간 1일이죠. 우리 시간은 이제 2일이 되겠습니다만 미국의 9월 ISM 제조업 PMI 나오고 노동부 구의지집 보고서 졸트라고 보통 하죠. 이거 나오죠. 2일 날은 ADP 고용 보고서 나오고요. 3일 날에는 주간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 나오고 이날 ISM 서비스 PMI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날인 4일 날 이제 9월 고용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고용과 제조업 관련 주요 지표들이 나옵니다. 일단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 같은 경우는 이제 FOMC를 앞두고 이 고용 보고서 8월 고용 보고서죠. 이게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폭, 즉 25bp냐 50bp냐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였다 본다면 이번 9월부터 나오는 고용 보고서는 이제 미국의 이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냐 경착륙을 할 것이냐 쪽에 어떤 가늠자가 될 가늠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 덧붙여서 봐야 될 게 이 서비스 PMI인데 제조업 PMI는 지금 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 이 서비스 PMI가 계속 50대 중반 그러니까 호황 이상을 가리키고 있는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현재 미국의 경제는 서비스적으로 버티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달에 55.4였고 이번 달에도 55.4로 일단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를테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던 게 이제 우하향으로 가는 일단 변곡점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이번 달에 이번 3일 날 발표될 ISM 서비스 PMI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대선이 좀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판단 그리고 이제 연준을 중심으로 재무부의 바이백 같은 비를 비롯한 연준이나 미 재무부의 유동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맞물려서 미국 시장의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좀 됩니다. 예, 두 번째 얘기는 배당주 얘기인데요. 보통 배당주 사실은 지금쯤 되면 이제 배당 관련된 분들 좀 서두르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보통 시작을 하시니까 배당주의 계절이 온 거는 맞습니다. 근데 평소보다 좀 일찍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예년과 비해서 지금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한 배당주를 좀 일찍 좀 편입을 하자, 일찍 담자 이제 이런 관심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서학개미들 중심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 먼저 좀 보실까요? 9월달 서학개미 상위 순매수 종목들을 좀 보니까요. 1위가 슈왑이라고 해서 미국의 배당주 ETF. 이건 배당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많이 갖고 계시는 그런 미국의 ETF, 배당 중심의 ETF 상품이죠. 7,241억 달러, 우리 돈 거의 1,000억 원을 9월 달 들어서 좀 한 달도 채 안 되는데 샀고요. 그 뒤로도 좀 뭐 쭉 있는데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디렉션 반도체 3배 이제 인버스 상품이죠. ETF 상품 말고는 대부분 이제 이 서학개미들이 매수하는 상품들이 좀 얌전해졌습니다. 레버리지 상품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마지막 그 5번째 순매수 상품 말고는 레버리지 상품도 좀 딱히 눈에 보이질 않고요. 일단 배당 금리 인하에 따른 그런 부분도 좀 있겠고 이 채권 상품에 대한 관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번 달에 서학개미가 총액 기준으로 매수보다 매도가 많아서 이번 달에 순매도로 전환한 것도 좀 눈에 띄는 대부분인데 그 서학개미들도 조금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이 슈왑 같은 경우는 슈왑 ETF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배당을 하고 100개 미국의 고배당주에 투자라는 그런 ETF인데요. 지난해 배당 수익률이 3.4%,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였던 걸 감안하면 그보다 높지는 않아서 사실 그렇게 재미는 없었을 텐데 최근까지는 이제 이게 금리가 계속 내려가니까 이제는 이런 슈왑 같은 배당주들이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수익을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배당 관련 상품들을 좀 계속해서 좀 내놓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배당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벨롭 지수에 빠진 그런 금융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KB금융하고 하나금융인데요. 사실은 이 두 금융주가 상반기에 벨롭 기대감으로 주가가 더 많이 올랐었는데 이번에 벨롭 지수에는 빠졌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배당률 벨롭 지수에 빠졌기 때문에 이 KB나 하나금융이 이 배당 관련된 더 정책을 좀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두 종목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겠다. 이런 해석도 좀 여의도에서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배당 관련주들에 관심 많이 높아질 때가 됐습니다. 세 번째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가장 뭐 핫한 업종을 따지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중국의 경기 부진 때문에 침체가 됐었던 계속 시원찮은 모습을 보였던 철강이나 석유화학주가 되겠죠. 중국에서도 이런 종목들, 이 업종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국내에서도 이 두 업종에 있는 국내 종목들이 좀 그동안에 부진했다가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표를 먼저 보시면 KLX 철강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계속 우하향이었죠. 이러다가 지난주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 나오고 난 이유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치솟는 V자 반등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코스피 1.8%, 코스닥 2.5% 오르는 동안에 KLX 철강 지수가 5.2% 올랐으니까 2배가 넘게 오른 거죠. 그만큼 철강 지수가 정말 핫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종목별로 보니까 현대제철이 지난 4거래일 동안 15%가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 동국제강도 7% 넘게 올랐고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철강주도 좀 많이 올랐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강주 관련해서는 또 역시 부동산 경기를 같이 좀 함께 볼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 건축 착공 면적도 증가세로 좀 돌아서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그런 어떤 부지를 이제 뭐 그러니까 건물이나 아파트를 짓는 이 부지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건물이나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 철근이 많이 들어가죠. 이게 이제 봉형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건축용 봉형강. 이 수요가 좀 늘어날 걸 예상이 되는 것도 철강주들한테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낳고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좋은 얘기들 호재들이고 이제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은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이 긍정론과 신중론이 있다라는 거 잘 아실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이 정도 쏟아부어서 과연 정말 경기가 회복이 될 거겠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국내에서만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주로 글로벌 IB에서도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글로벌 IB에서 나온 그 근거들을 조금 더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경기도 역시 국내에서 지금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좀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여기도 역시 좀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피로감이 좀 쌓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 부동산 시장에 있던 모습도 좀 참고하시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아직 그렇게 크게 둔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좀 내수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밖으로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 철강주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하실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본 얘기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이게 경제 재무상이죠. 이분이 될 거란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시바 시게루 이 분이 이제 총재가 됐습니다. 당내 기반이 좀 약하다고 그래서 이제 원래 좀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이겨내고 총재 4전 5기로 성출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1일 날 이제 총리로 취임할 예정인데 이시바 신임 일본 총리의 경제 부분에 대한 관점이 되게 중요하죠. 일단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시바 신임 일본 총리의 성향이 기존의 기시다 총리와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적극적으로 밀었던 게 이시바 시게루 이제 이 새 자민당 총재이기도 하고 신임 총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비우제이도 그렇고 일본의 경제 정책도 그렇고 엔화 강세 정책 그다음에 일본의 재정 건전성 확 강화 정책 이런 쪽으로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시바 신임 총재는
기시다 총리보다 더 일본의 재정건전政策강화라든가 엔화 강세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그동안 계속 보여왔던 그런 분이고요. 특히 BOJ가 마이너스 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해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엔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 될 경우에는 일본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좀 부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시다 총재가 선거 과정에서 금융소득세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일본 시장에는 조금 부담이 될 거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시다 시게루 총리 신임 자민당 총재가 내부 기반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경제 정책들을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가 진행했던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와 좀 상반되는 이런 경제 정책들을 과연 뚝심 있게 밀고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내부에서도 조금 좀 회의적으로 좀 보고 있는 시각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의 정책은 당분간 일단 기존의 어떤 기시다 총리의 정책들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일단 이런 기본 개념, 즉 엔화가 강세로 가고 일본 시장이 조금 주춤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좀 쌀쌀해지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계절성 투자에 주목해라 라면서 배당주에 또 특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점차 많아질 텐데요. 4분기를 앞두고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이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9월 사실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3분기 시장 정리해 주시면서 4분기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될지 몇 가지 포인트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3분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 마지막 날인데요. 3분기 이제 시장 수익률은 코스피가 한 5.3% 마이너스 그리고 코스닥이 7.9% 마이너스 기록하면서 좀 부진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막판에 반도체 업종이 좀 상승하면서 하락의 어떤 폭을 좀 줄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3분기 부진했던 원인은 아무래도 그동안 주력 업종이었던 반도체의 급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점 그리고 엔화 가치가 좀 급등을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매물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또 우려감이 갑자기 또 대두가 되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제조들이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많이 좀 해소 중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가오는 4분기에는 그동안 좋지 못했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4분기의 투자 심리 개선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이벤트는 10월부터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되는 3분기 실적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에는 사실 2분기까지 사실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3분기 추정치가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이 이제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3분기 실제로 뭐 실적이 좋고 나쁨 이런 걸 떠나서 실적에 관련한 좀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면서 확인하고 매수하는 그런 수급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초면은 마무리가 되는데 이 미국의 대선을 기점으로 인해서 사실 투자를 미뤘던 어떤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 이제 투자 재개되면서 각종 경제 지표들이 또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상당히 좀 좋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또 9월에 이제 단행된 금리 인하의 영향들이 10월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차를 두고 11월 경제 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이나 이제 경기 관련한 지표가 상당히 좀 시장 우호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장은 좀 더 이제 상승 쪽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4분기가 이제 계절적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뭐 수출 업종이라든지 또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로 좀 진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말 배당에 대한 관심도 이제 높아지는 시기로 지금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배당주 매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사실 지수만 좋은 그런 시장으로 또 변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적으로 큰 개선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현재와 같은 업종 순환매 양상이 나오면서 소외 업종에 대한 반등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개별 종목 증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4분기는 일단 계절적인 성수기 진입하는 업종 그리고 배당주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엔터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가 4분기에 실적이 가장 좋은 그런 성수기 진입한다는 점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들어서 주목해 봐야 될 업종들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짧게 질문드리고 싶은 게 네네. 이제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구간이 4분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11월 5일 그러니까 대선 당일날에도 대통령이 이제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그 전후로 좀 혼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대선을 기점으로 저희가 투자를 조금 4분기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좀 전략을 제가 달리할 필요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된다는 얘기는 그동안 대기했던 매수세가 이제 매수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 만약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확대된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저점 매수를 좀 더 일찍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시장이 이제 10월 달에 이제 변동성이 원래 이제 예전부터 가장 확대되는 그런 달이 10월 달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11월에 대선이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10월이고, 반대로 이제 보유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전략을 세우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변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이 뭐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수로의 개념으로 접근하시지는 않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10월의 변동성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업종별 이야기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엔터주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엔터주 상반기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올해 시가총액이 뭐 4대 엔터 기준 40% 줄어들기도 했고요. 앞으로 4분기 엔터주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엔터 투자 포인트가 지금 3분기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그동안 주가 하락을 유발했던 원인들이 조금 해소되는 기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3분기까지는 성장률이라든지 이익률 이런 것이 상당히 둔화되면서 여기에 또 이제 거버넌스 리스크가 이제 함께 좀 가미되면서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근데 이제 하이브 미니진 이슈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제 끝을 보이기 시작했고, 또 일시적으로 신인들의 어떤 IP 투자에 증가해서 비용이 많이 나갔었는데, 이제 이런 신인들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하듯 지금 3분기에 엔터 주요 4개사의 주가가 최저가 대비로는 평균 지금 한 19.3% 지금 반등한 상황이라는 점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투자 포인트 중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이 4분기, 이번 4분기 실적 추정치가 엔터 4개사 모두 실적이 이제 성장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이 또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실적이라는 것이 성장한다 이런 얘기는 결국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증가한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단순히 전년 실적이 나빠서 좋지 못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가 아니고 신인 아티스트들의 어떤 순차적인 수익화 구간에 진입하는 점, 또 기존 아티스트들이 활동 영역을 좀 서구권으로 좀 높이는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4분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에 상당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수적으로 가정을 한 매출과 비용을 반영하더라도 엔터 4개사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최소 내년에는 30% 이상 나타날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실적 모멘텀 지속되는 추가 반등 가능성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십니다. 여기에 지금 장기가 주가 하락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수준이 뭐 크게 부담되지 않은 상태가 됐고요. 또 이번에 JYP 엔터와 SM이 이번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면서 향후 수급 개선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 최근까지 이제 기관이 엔터사 전반에 대해서 매수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가 바닥은 이미 확인이 됐고 향후 주가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근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엔터주만 해도 많잖아요. 그 많은 엔터주 중에서 특히 어떤 종목에 관심이 가세요? 일단 단기라 장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하이브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하이브는 전 대표인 어도 미니진 대표의 이슈와 관련해서 걸그룹인 누진스가 직접 개입함에 따라서 사실 최악의 경우에는 누진스 매출이 이제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이것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결과에 관계없이 주가에는 현재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제 미니진 이슈와 관련한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오히려 4분기 BTS 멤버 진의 활동, 여기에 내년 BTS 완전체 컴백에 관련한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팬과 아티스트 양방 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위버스 플랫폼 유료화가 4분기부터 시작되는데, 이에 따른 하이브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발행한 4천억 원 수준의 전환사채 풋 옵션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12월 달에 해소되면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도 열어두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YG 엔터테인먼트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와 관련된 실적 의존도가 좀 높아서 엔터 4개사 중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에는 블랙핑크 컴백 활동, 그리고 베이비몬스터의 수익화로 엔터 업로드 중에서 가장 빠른 실적 반등이 예상된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10월 초에 시작될 2NE1의 그 투어와 관련해서는 당장의 수익 기여도는 크지 않겠지만, 부족한 아티스트 라인업이 보충된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를 좀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 단기적으로 YG 엔터의 주가 매력들을 높이는 요인이고, 수급적으로 엔터 4개사 중에서 가장 좋은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하이브와 YG 엔터테인먼트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번 배당주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네. 정말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배당주에 이제 관심을 갖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배당하면 저는 금융하고 보험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밸류업 지수에 생각보다 많이 편입에 실패하면서 주가도 많이 내렸는데, 네. 이 시점에서 저희 배당주 투자 어떻게 할까요? 배당주는 사실 투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전통적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배당주 투자 방법은 고배당을 주는 종목이 지금 어떤 주가 밸류에이션이 저평가 국면에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장기 투자하거나, 아니면 또 장기간 하락에 따라서 매수 부담이 없는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투자 전략이 상당히 보편적인데,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통신주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는 이제 4분기를 이제 목전에 둔 시점에서 단기적으로도 배당주에 접근 가능한 전략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방법은 고배당주의 주가 상승만을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뭐 3분기 후반에서 4분기 초반에 매수해서 연말 배당락 이전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배당주 투자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배당 종목 중에서도 사실 보시면 연말에 한 번만 배당하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분기로 계속 주는 종목, 또 중간 배당을 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연말에 1회만 배당을 주는 고배당주 투자를 노리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뭐 대형 은행주라든지 또 통신주는 뭐 고배당 종목이긴 하지만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단기 배당주 관점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저는 이제 기업은행과 삼성증권을 꼽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보기 드문 기말에 한 번 배당을 주는 은행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이제 5개년간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더라도 10월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11월까지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항상 반복되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한 7.5% 정도 되는데요. 아직까지 상승 흐름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관심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배당락 이후에 주가 급락이 크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배당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한 5%에서 10% 수준의 자본 수익이 나온다면 차익 실현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금리 하락기에 유동성 증가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이제 증권업 전반적으로 이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함께 다른 증권사 대비 시장에서 이제 자산 평가 손익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없는 그런 우려감이 없기 때문에 금리 하락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증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올해 배당 수익률은 컨센서스 기준으로 한 7.3%로 경쟁사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도 연말까지 일단 주가 흐름은 긍정적으로 지금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 가능성이 있는 배당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4분기 들어가는 이 시점에 배당주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특히 기업은행과 삼성증권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켓 비하인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N센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 지수별로 좀 움직임은 달랐지만 그래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훈풍을 국내 증시가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과연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지 월요일장 지켜보시죠. 네,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반도체주들 다시 한번 꿈틀댈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장 상황까지 이데일리 TV와 계속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수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